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여기 제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 화면이 보이나요? 이 바가 보이시나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줌으로, 만나 줌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한번 미팅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이정희 약사님과 함께, 북토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우리 여기 물어보고 싶고 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이라도 이렇게 강의를 잠깐 멈추고 그 해당하는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요.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강의를 맡아줄 이정희 약사님은요,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하시고요, 또 약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으셨어요. 그 이어서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학술팀, 그리고 품질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요. 충북대학병원, 건국대학병원에서 또 약사로 일하시고 요양병원에 파견 약사로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약품 안전사용의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응급처치에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의 지정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메나테크 사업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임신하고 싶을 때 읽은 책은 일본의 미마 산부인과의 원장님이신 미마 히로후미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한국의 내한에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미마 산부인과 이렇게 치시면 동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뭐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있죠. 키우기가 힘들고 해서 뭐 딩크족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갖고 싶은데도 안 가져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요. 아예 한 명을 낳고 조금 키운 후에 둘째를 가져야지 하는데 그때부터 둘째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시간의 텀을 두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희망이 되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목차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요. 아기를 원할 때 임신하기를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필요한 몸의 조건, 두 번째, 내가 아이가 안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체크해 봐야 될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거고요. 임신의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불임의 원인도 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임의 여러 원인 중에 여성 쪽의 원인, 남성 쪽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언급할 거고요. 난소의 안티에이징, 나이와 상관없이 난소 자체가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요. 그 중에 특별하게도 이 책에서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신의 가장 마지막 단계,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서 수정되는 단계의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례와 중간중간 경험담이 담긴 내용들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정희 약사님,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말씀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네. 화면 네네.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을 잠깐 키울게요. 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설명됐듯이 이 책에서 제가 1장 아기를 원할 때 임신의 2장 임신의 메커니즘, 3장 난소의 안티에이징, 4장 글리코 영양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필요한 우리 몸의 조건 이러면 사실은 난자를 만드는 난소의 젊음과 정자를 만드는 정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소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난소가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다. 그리고 타원형이다. 그래서 아몬드 크기, 아몬드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뭐 민망하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항문이거든요. 항문과 그 다음에 자궁과 질 연결된 질 입구, 그 다음에 방광. 그래서 요 간격이 5 내지 7cm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장내 세균들이 사실은 질로 요도로 감염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염, 그 다음에 퍼지다 보면은 책에서도 또 나오지만 이게 곰팡이균 감염,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감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도 감염이 있어서 방광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방광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얘기를 할 때 그 뒤처리를 할 때 앞방향이 아니라 뒤로 해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이렇게 그 뒤처리 해줄 때처럼. 근데 성인들이 그런 습관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난소의 위치가 있는데 자궁 위쪽에 이렇게 어떤 표현은 어깨에 매달린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난관이 이렇게 난소를 자궁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펼쳐놓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그림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난소의 나이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젊게 유지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음에도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주민등록상 나이는 적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나이가 많아서 노화되어 있어 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생활 습관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정자를 만드는 정소에서도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계시고 또 아들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능하더라도 건강한 정자가 없으면 임신은 불가능하다라는 책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뒤에서 또 혹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 호르몬의 구조들이 그 육각형 내지 오각형의 벤젠 구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호르몬의 콜레스테롤의 기본 모핵 구조랑 닮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호르몬 분비라든지 호르몬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 첨가물, 환경 물질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분비 물질들을 교란하는, 그러니까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쉽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21페이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21페이지 책을 따라오시면 이 지금 교환이 책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페이지 마지막 챕터 남성들이 지금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 일본은 그 일회용 용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컵라면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거기에 묻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정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그 성장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임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가 안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체크해야 할 8가지라는 챕터 제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기초 체온 측정입니다. 기초 체온은 난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난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기초 체온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조기 갱년기예요. 제가 앞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난소의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와는 상관이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20, 30대에도 난소 호르몬이 줄면서 조기 갱년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31쪽에 보면 양년성 갱년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약이 어리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나이의 갱년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조기 갱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건강 관리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30대에 결혼한 부부는 본인의 판단으로 피임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난소의 나이가 35세를 기준으로 의학적으로 35세를 기준으로 노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임을 하는 동안 난소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난소가 기능이 쇠퇴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함부로 피임하지 말라는 얘기를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약사님, 그 네. 질문인데요. 그러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피임제나 피임 방법들이 그 난소를 노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피임제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난소의 노화를 더, 그러니까 임신하고 싶을 때 이미 난소가 노화돼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미마 선생님은 하고 계신 거고요. 피임제는 제가 다음에서 그림이랑 같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러면 제가 약사님이랑 그 사전 미팅에서 들은 얘기 말씀 하나 드리면 갱년기라는 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기 이 책에도 언급돼 있지만 31페이지 언급돼 있지만 50세 전후 10년 동안 이 갱년기라는 기간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체력 관리를 잘하면 이 갱년기가 아주 늦게 뒤늦게 오고 또 그 오는 과정들이 완만하게 올 수 있다는 말씀도 아까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네, 갱년기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학 졸업할 때가 이제 20대 중반이니 20대니까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50대셨어요. 그때 이제 생리가 오락가락 갱년기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이긴 하지만 제가 영양요법을 쓰고 나서 어머님이 생리를 다시 하시게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많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거의 60까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지금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또 제품을 드릴 때 흔쾌히 받아주시는 거가 그때 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때 바로메타로 봤던 거는 생리를 다시 했다는 거고 또 어머님 스스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흔쾌히 받아주셨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세 이상 여성들은 하루빨리 건강검진을 받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법적으로는 결혼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혈압, 당뇨를 재는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난소, 정소로 또 체크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결혼의 나이가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뿐 아니라 사실은 불임의 원인이 반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 능력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력과 생식 능력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에 가면 난소의 안티에이징에 힘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난소 노화의 원인을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책에서 총 다뤄야 될 30부분, 그러니까 전체를 써머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장 들어갈까요? 네네. 예, 이제 임신의 메커니즘과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난자, 가장 큰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0.5mm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책은 0.2mm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샤프심이 0.3mm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도 가장 큰 세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인체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 0자가 하나 더 빠져서 0.03mm 정도, 음. 10분의 1 정도. 이게 그 정자의 꼬리까지 다 합친 거리니까 머리만 치면 더 작은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자의 거의 100분의 1 사이즈? 예. 그 수정될 때는 그렇게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은 두 세포가 서로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포가 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자궁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48쪽인데 난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 정자는 약간 타원형의 헤드, 머리에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까지 전체 크기를 0.03m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포가 만나는 곳이 난관이에요. 그래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정자가 와서 기다렸다가 만나야 되거든요. 왜 와서 기다리냐면 정자는 수명이 2, 3일이고요. 난자는 길어야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임신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 와서 여기 두툼해져 있는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합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기는 하는데 이게 시상하부라고 있죠. 이거 뇌의 구조예요.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 호르몬을 뇌하수체로 보내주면 뇌하수체에서 FSH라고 해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소의 세포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세포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차츰차츰 커갑니다. 그러면서 난자를 만들어 가요. 요거 그림은 다음 그림 한번 더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처음에 난원 세포가 난모 세포로 되게 하는 거. 이게 키우는 거가 이때 이제 처음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열이 되는데 두 개로 분열이 되고 다시 두 개가 네 개가 되는데 모든 것이 난자가 되지 않고요. 한 개만 난자가 되고 요 세 개는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28일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그래서 배란을 하고 나면 요 여포는 황체로 변형이 됩니다. 또 황체로 변형이 될 때 황체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더 돌아가면 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난자를 키울 때 나온 에스트로겐은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여포를 키우지 않게끔 호르몬 양 조절을 합니다. 그 얘기가 오른쪽에 보면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 여포를 자극해서 여포가 성숙해가면서 이제 난자를 키워나가는 동안 이때 나온 것이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끔 억제를 해주면서 황체를 이제 키워나갈 황체 형성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는 과정에서 이제 14일이 지나서 배란이 되고 나면 이 배란된 여포는 황체로 변형이 돼요. 이때 이제 호르몬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은 자궁 내벽을 이때 자궁 내벽이 두꺼워진 것을 점점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신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더 이상 배란이 되지 않게끔 이 호르몬은 거꾸로 가서 더 이상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이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수정이 됐으면 수정란에서 착상을 하면서 다시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임신 테스트하는 그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배란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자궁 내벽이 점점 두꺼워져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황체가 퇴화를 하고 생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28일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난자가 나올 때 이렇게 나팔관에서 받아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는 사실 배란도 중요하고요. 난관에서 얼마나 난자를 잘 받아주느냐, 그 다음에 난관이 정자를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느냐와 수정란이 이동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궁에서는 자궁으로 들어오는 정자를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자궁 내벽이 두꺼워져 있느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실 임신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뿐 아니라 수정란을 키워갈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 쪽에서는 얼마나 건강한 정자를 만드느냐가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난소에서 나온, 그러니까 요 난소 크기들이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그래프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배란이 될 때 기초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까 처음에 8가지 체크사항 얘기할 때 처음에 나왔던 기초 체온이 요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2가지 호르몬, 그러니까 5가지 호르몬이 계속 28일 주기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자궁 내벽이 두께를 유지하고 또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면 생리라는 방법으로 이제 버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 과정에 보면 여성 호르몬 2가지 호르몬 농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 피임약이 요 2가지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부터 21일 동안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공급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억제가 되죠. 그러면서 배란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피임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이 농도가 떨어졌을 때 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게 되면 생리가 늦춰지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은 이 농도를 유지해주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배란이 안 되고 또 생리도 늦추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 이것이 피임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신 성립의 요건들을 이제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55페이지입니다. 네. 아까 배란은 한 달에 1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자는 한 달에 하나가 자라서 배란이 되지만 정자는 수천, 수억 마리 이상의 정자들이 여성이 질내로 사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자는 사실은 하나가 완성된 정자까지 자라는데 7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술 먹고 와서 임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날 배출된 정자들은 사실은 2달 이상 전에 만들어진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정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 정자들이 여성의 자궁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들어갈 때 난관이 얼마나 잘 형태가 좋으냐, 그 다음에 끝까지 잘 가느냐, 운동성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 나올 수 있겠지만 여성 자궁 경관의 점액들이 산도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산도가 너무 강하게 되면 정자들이 활동성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신을 막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난자가 발육하고 배란되고 그 다음에 황체로 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수정체를 난관에서 난자를 받아들여서 수정시켜서 이동시키는 요 과정들이 난자의 이동 조건이고요.
잠깐만요. 차트 하나가 사라졌네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정에서 착상 과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궁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수정란이 분할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꺼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임신을 되게 빨리 알게 돼요. 체크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생리 예정일이 지나지 않아도 요새는 더 먼저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이 되는 확률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 확률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임신을 미리 체크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2달, 3달 지나면서 생리를 2달, 3달 안 하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고 이래야지 이제 임신인지를 알았는데, 요새는 쉽게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자궁 내막에 착상을 제대로 못해서 1달 이내에 생리처럼 출혈이 일어나고 유산이 되는 경우까지도 유산으로 체크가 돼서 유산율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의 원인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임신에 관련한 그 요인들과 일치하는 그 항목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호르몬의, 아까 제가 4가지 호르몬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제대로 난자가 자라지 못하거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유주 분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출산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약간씩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낭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자를 잘 안 쓰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왼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난소가 동시에 크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이렇게 커간다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자라서 배란을 시키고 황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여러 개가, 낭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배란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을 시키지 못하면서 여러 개만 자라고 난소의 크기는 커져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때는 대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 있다라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높아진 게 원인인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것도 하나의 증상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난소가 파열이 돼서 난자를 배출한 다음에 황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난자를 품은 채로 황체가 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배란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황체가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고 임신을 유지시켜 준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요새 많은 초기에 나타나는 생리와 구별이 되지 않는 1달, 2달째 일어나는 유산이 저는 이때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관의 이상은 이 난관이 배란되는 난자를 제대로 받아줘야 되고 정자를 제대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량한 것이 난관의 이상으로 오는 불임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우리 강사님 한숨 돌리시게 제가 시간 드리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리를 키고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워드 치시기 어려우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고프로닥틴 혈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무효 수유하는 기간에 여자들이 임신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무효 수유 기간에 나오는 그 고프로닥틴이라는 프로락틴
임신이라는 게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거죠, 약사님?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임신하고 있지 않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일부 있는데 그게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식생활 또 음식의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 그림 속에서 볼 때 재미난 건 여러분들 그 참 인체가 신비하다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끔 할머니가 씨암탉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 고모부나 이렇게 상위 들어오면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뱃속에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순서대로 달려 있어요. 그게 여물면 알을 낳고 하는데 그 그림과 일치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약사님 한숨 돌리셨으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란 장애와 난관 이상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자궁의 이상인데, 자궁은 사실은 이제 기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항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궁 근종이 있는데 자궁 근육층에 양성 종양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는 임신에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자궁 세포가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돌아올게요. 이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자궁 내막에 이렇게 비유돼야 할 세포들이 자궁이 아닌 난관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부정기적인 출혈,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게 되니까 난관에 있다 그러면은 난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난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 사진이 조금 아침에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요. 자궁이고 자궁 옆에 난소가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난소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충혈되어 있는 그런 세포인 거죠. 모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배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관 점액인데요. 이 점액이 부족하게 되면 정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유액이 부족해서 위염이 잘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 점액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랬을 때 혹시 이제 여기 거의 다 기혼자들이니까 러브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액도 부족하지만 똑같이 자궁 점액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정자, 항체가 형성이 돼서 정자를 외부 공격원으로 인식을 해서 다 살상을 해버리는 그러면 정자가 하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쪽에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쪽에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조정 기능, 조정이 정자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발기부전은 제대로 이제 성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정자를 전달해 줄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정색정맥류라고 해서 정자를 만드는 정소 쪽에 정맥류가 있게 되면 제대로 정소의 반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정관의 수송이 막혀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난관에서 정자의 이동을 방해했던 것처럼 정자 자체가 정관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항목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잠시만요. 약사님 네, 잠시만. 혹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들으셨고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다 들으면서 왜냐면 궁금한 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소리 키고 하셔도 되는데 있으신가요? 네, 저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네네. 네.
아, 곧 새댁이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좋고, 약사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원래부터 생리 주기가 한 2달 정도 이상이에요. 한 78일 정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좀 힘든 정도로 그게 이게 평생 그 생리 주기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뭐 3달까지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소가 그만큼, 이제 난자 배출률이 적을 거잖아요. 1년에 저는 뭐 한 4개, 5개. 이 네네. 정도라고 하면, 이론상, 그, 네. 제가 최근에 산부인과를 갔을 때, 그렇게 뭐 몸에 이상이 없어서 그냥 그런 루틴을 가진 사람이라면, 난소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난자를 적게 배출했기 때문에 난소의 나이가 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임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어, 또 약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난소의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또, 예. 네. 그 사람이 난소의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고 난원세포가 정해져 있어서 평생 4,000개 얘기를 이렇게 몇백 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주기에 맞춰서 이제 생리를 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동양인들은 약간 생리 주기가 길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28일 주기를 얘기한 것은 대개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요. 짧게는 25일부터 35일까지를 산부인과 하학에서는 정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난소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좌우 난소에서 하나씩 월별로 격월로 이제 배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한쪽 난소가 좀 부전하거나 전체적인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거나 해서 사실은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세포가 자라지 않아서 배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어, 사과가 달렸는데 사과가 늦게 달려서 다 못 컸다 하더라도 가을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 사과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이라보다는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고 다른 호르몬의 문제 그러니까 대개는 호르몬 검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몇 번에 거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커브를 제대로 그리고 있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커브나 이런 활동이 정상적이라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3장,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만 하고 아, 싶은데요. 네, 네, 네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유미랍니다. 저희 네. 부부는 난임 부부였거든요. 상당히 네네. 오랜 기간 동안 난임 부부였는데 저희가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가 4살인데 그 아기 엄마들은 비판텐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근데 그 네네. 비판텐이라는 연고를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심지어 그 생식기 쪽에도 충분히 발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이가 그 항문이나 아니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정말 발라줘라, 듬뿍 발라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실제 진짜 비판템이 없고 그런지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발랐을 때 나중에는 문제가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아기들에게 연고를 쓰는 경우들이 이제 기저귀 발진이잖아요. 기저귀 발진은 그 요소, 그 소변이 요소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에 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러니까 자력으로 소변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배출을 하고 뭐 닦아주든지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기들은 젖은 기저귀가 살에 닿아 있다 보니까
그 요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저귀 발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식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대개는 이제 예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자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스테로이드가 아닌 것을 쓰자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쓰는 게 비판텐이거든요. 그게 보습 작용을 하는 약간 오일조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화학약품 화합성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엠프리존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엠프리존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또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약국밖에 없으니까 비판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국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비판텐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니까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얘도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꼭 필요할 때만 쓰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으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약사님 감사하고요. 일단 3부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따로 올려주세요. 네. 네. 3부는 이제 안티에이징이라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늙지 않는 방법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신하기 좋은 몸을 만드는데 1번으로 냉증을 개선하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체온이 0.2도 내지 0.3도만 올라도 임신율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양의학에서 냉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 이것들이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온이 오를 때 임신율이 상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또 입욕과 족탕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욕은 뺐는데 족탕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발만 담궈도 몸에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욕이랑 족탕을 그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일본의 주택 구조와도 상관이 있어요. 일본은 주택이 바닥 난방이 아니고 히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차요. 겨울에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욕을 많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냉증을 개선하는데 이게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발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것이 겨울에 따뜻한 옷 입어라. 그다음에 뭐 맨살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발목이 없이 덮버선처럼 생긴 그런 양말 신고 발목 훤히 드러내고 다니는 미스들이나 뭐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겨울에 멋쟁이로 다니려고 훤하게 목 드러내고 다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체온을 상당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어서 그럴 때도 오히려 보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청바지 입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를 쓰자. 그래서 음식 재료 중에서도 사실 여름에 먹는 여름 음식들은 냉면이나 뭐 모밀국수처럼 이런 것들을 몸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겨울에 먹는 무라든지 말린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뭐 호박이라든지 그래서 그 겨울에 너무 생야채를 먹는 것도 사실은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력 향상으로 난소의 노화를 막자. 그래서 활성산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이제 활성산소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 물질로 된 에너지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산소와 만나서 대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대사산물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세포를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항산화력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항산화력 높은 제품들 많잖아요. AO라든지
뭐 파이토클렌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객들에게 이런 걸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분석해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렇게 임시를 준비한다든지 하면은 혈액 중에서 활성산소의 양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다는 얘기는 산나력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생활법을 책에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금주 금연도 있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비타민 E나 C나 셀렌 이것이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항산화제로 제품이 나와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성 제품이든 뭐 천연 제품이든 간에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항산화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이제 폴리페놀이거든요. 화학명으로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식물 영양소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생기는 식물의 쓴맛을 내는 성분과 색소들. 뭐 이소플라본이 이제 가장 많이 지금까지 연구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콩류에서 나오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콩류에서 얻는 성분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차 종류에서 얻는 탄닌 성분도 있고요. 루틴 성분, 그다음에 그 베리류에서 얻는 안토시아닌, 그다음에 당근이나 이런 데서 얻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에서 얻는 리코펜. 우리가 쉽게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성분들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잠깐 제품 얘기를 하면 파이토클렌저에 들어있는 그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그 색소 성분들이 이 폴리페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음 차트 한번 갔다 올게요. 여기 87페이지에 있는 차트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식물 스테롤,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식물 스테롤이에요. 식물에서 얻는 아까 차트에서는 폴리페놀이라고 표현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각종 호르몬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스테롤이 직접 어느 호르몬으로 만들어질지는 사실은 우리 몸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식물류를 색소 있는 식물류를 먹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뭐 남성 호르몬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여성 호르몬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원료들이 충분히 들어가 줬을 때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추면서 호르몬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있는 호르몬이 코르티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신피질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과잉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역으로 다른 호르몬들이 못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건 이제 각성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이럴 때 이 코티솔이나 알도스테롤 생성을 약간 반대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에 의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우리가 바꿔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되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등푸른 생선도 얘기하고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충분하지만 오메가3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푸른 생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제철 야채를 먹어라. 아까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겨울에 필요한 야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여름 야채들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철 야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놀렌산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방산인데 옆에는 이제 참깨 들깨만 써놨는데 사실은 그 녹황색 채소에도 알파 리놀렌산은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하게 자란 땅에서 미네랄 충분히 섭취하고 자란 이런 식물들을 먹었을 때 알파 리놀렌산까지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기름을 먹어라. 그래서 기름에도 사실은 근원이 되는 참깨나 들깨가 참기름, 들기름이 좋은 건 알지만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사실은 콩기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식용유 콩기름은 화학적으로 녹여낸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압력에 의해서, 압착에 의해서 짠 기름이 훨씬 건강한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린 많이 하면서 효과들을 많이 보는 거가 이거예요.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말랐을 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은 배란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도 그 그림 혹시 기억을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복부에 지방이 많게 되면 난소도 찌그러지게 되고 난소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에 쉽게 걸리는 것도 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란이 된다더라도 임신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부의 지방 같은 경우는 기름이잖아요. 복부 지방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궁도 열을 받고 난소도 열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쉽게 그러니까 표현을 좀 그 비과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겠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장내에 면역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관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장을 젊게 유지해라 라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 설명드릴 건데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잠깐 쉴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글리코 영양소를 이 책에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대개는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책에 있는 표현 방법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종류가 한 270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난자세포도 있지만 뼈세포도 있거든요. 이렇게 270여 가지의 60쪽이나 되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심근세포이든 간세포이든 난자와 정자이든 모든 세포의 재료는 사실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은 영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씨앗인 정자와 난자도 음식과 영양으로 만들어졌고 수정의 힘을 갖는다라는 거. 그럼 이만큼 음식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성분,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식물 섬유의 중요성이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까지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근원으로 불리는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 즉 생명의 시작에 관여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리코 영양소의 효능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예전부터 몸에 좋다라는 음식이든 어떤 병이나 상처에 잘 듣는다라고 하던 식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알로에가 화상에도 쓰였지만 명치 통증에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쓰였고 위장약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얘기를 하기를 각 나라의 전통의학에 언급이 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의학이든 인도의 아유르베타 이게 이제 전통의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의 유난히 의학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효능 효과를 갖는 성분이 결국 알로에 만노즈다. 이 만노즈가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리코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면서 대개는 오해를 할 때 달다, 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노즈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10페이지부터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당사슬에 중요한데 당사슬, 당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상 쇠가 사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한자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당쇠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가 복잡하게 사슬 형태로 이어진 물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밝혀졌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 111페이지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슬은 세포 간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해준다. 난자에 있는 당사슬은 자기가 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암호코드고요. 정자에 있는 당사슬은 난자를 알아보고 난자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암호코드예요. 이 두 세포가 소통을 하고 소통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면역 기능에도 작용을 하는데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한 이 정보가 당사슬 전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 기능 세포에 전달이 되면 면역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당사슬이 있다. 몸의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포에 있는 당사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WHO는 글리코 영양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인증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당사슬을 가지고 노벨상을 탄 과학자가 국내인으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일본 과학자 중에서는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이 있다 보니까 노벨 이제 생화학상이죠.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책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표시해 놨다가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글리코 영양소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사진들인데 모든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이제 난자도 얘기를 할 거라서 난자의 바깥층에 이렇게 당사슬로 되어 있다. 이 당사슬이 이제 당단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당사슬이 단백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당단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8가지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글루코즈나 갈락토즈는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나머지 6가지는 너무 안 먹고 있고 못 먹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당사슬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보 전달, 그다음에 면역 반응 이런 것이다라는 거 이제 제가 글로만 말씀을 드려서 그림을 한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에 관련한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단백질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 투병대라고 해서 난자의 바깥쪽에 좀 질긴 표면 껍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투명대입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층에 있는 단백질 쪽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의 두 번째 그림에서 정자가 오게 되면 아까 표현을 했죠. 이 난자에 있는 당사슬은 내가 난자라는 사실을 정자에게 주고 정자가 주어내주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당사슬들은 다시 이제 변이가 됩니다. 이미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당사슬이 수정해서 하는 역할이고요.
또한 줄기세포의 생성을 촉진해 주는데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상처 입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임신과 수정에 있어서는 줄기세포가 내성기에 전달이 되고 난소세포나 정소세포를 회복을 해주면서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주고 제대로 된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불임 치료를 효과를 높이는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면서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됐고 그래서 난자와 정자, 그다음에 난관, 자궁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은 식생활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글리코 영양소가 너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몇 줄을 읽어 드릴까요? 1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를 의식적으로 먹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것 정도다. 그런데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는 글리코 영양소는 최근 20년 동안 20%로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책 이야기를 하면 그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장세정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글리코 영양소가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져야지만 먹은 글리코 영양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글리코 영양소의 영향으로 장도 건강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다음 차트에서도 또 언급이 될 건데요. 이 책에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미마 선생님이 클리닉의 그 클리코 영양소 연구실의 담당자가 환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함께 정리를 해주면서 글리코 영양소를 환자들에게 투여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력이 향상됐다. 그 병원에서는 이제 혈액 중에 활성산소를 체크하는 기기가 있었고 그걸로 이제 항산화력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냉증이 좋아졌다. 빈혈이 개선되었다.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이 완화되었다.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됐다. 표현에 환자의 표현을 빌리면 감기를 앓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증강되었다. 변비가 해소되었다.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클린하면서 환자들에게 전달했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전달했고 권유했던 그런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또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를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각 부분마다 각 장기들이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 글리코 영양소와 불임 치료의 임상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투여했더니 체란된 난자들이 더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난자의 체란 수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SH가 낮아졌다. 이 얘기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혹시 호르몬 아까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난소에서 난자가 자라는 건데요. 난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호르몬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FSH 호르몬 농도를 8 마이크로그램으로 봐요. 정상 수준은 8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높아도 1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임인 사람들은 30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얘기는 난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니까 점점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뇌하수체에서 한 거예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니까 난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자극 호르몬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호르몬 농도가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체란이 가능해졌다.
그다음에 자궁 내막도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 황체기의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꺼워져서 착상하기 좋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도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했더니 무정자증이었던 환자에 의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한 후에 정자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겪은 것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건 마지막 차트인데요.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잃어버린 영양소에서도 표현된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